안 하신 분들은 엄청 잘하시던데요.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를 보셔야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법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지 않으십니까? 틀린 문제만큼은 책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시면 아마 문제없이 올해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무원 시험 봤었는데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시험 보시고 나서 서울에서 원룸 얻는 이야기를 좀 저도 밥 먹다가 좀 들었는데 중개사 공부도 아마 좀 어제 시험 보고 점수 잘 안 나오니까 중개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그 친구들의 친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는데 한 3년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도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빨리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습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도 나온 만큼 한번 내가 이해된다고 하면 동영상 보실 필요 없으신데 만약 이해 못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파트만 동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진도 나간 만큼 책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반복되고 누적되시게 된다면 전체 체계를 좀 잡으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 공부해 나가는 것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복습해 나가시면 되죠.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476페이지의 건축법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법은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개발법과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으로 각각 구성되게 되는데 국계법은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회독수만 좀 확보되시게 되면 한 3회독에서 5회독까지 확보되시게 되면 출제되는 문제 2개 법률에서 14문제 나오는데 한 12문제까지도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건축법,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반복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제에 관한 법령으로서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고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한 3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올해쯤이면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용도 변경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우리 주변의 주택이나 상가 만들게 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설계 도서를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 건축 허가 신청하는 자를 건축주라 표현하게 되는데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데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들을 소재로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되는데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대지에 대한 판단은 도로에 있습니다. 만약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이라고 하면 맹지라 표현하고 도로에 접한 땅에 대해서만 대지라 표현하며 그리고 이곳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안전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여기에 내용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이 이행 강제금이 작년에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적용 범위에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건축 절차에서는 2문제,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나가시게 되면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4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총칙 적용 범위 찾으셨죠? 이번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476페이지입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버립니다. 다만 공시법 시간에 많이 보셨던 법률로서 공간정보법 확인되시죠?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채택하게 되는데, 앞으로 법령상 각각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이는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인정되는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대장이 하나이고, 이곳을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 삼게 된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이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토지 대장이 하나라면 건축물 대장도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필지 1대지 원칙을 각각 채택하게 됩니다. 단서에 관한 사항은 공시법 시간에는 진짜 중요한 시험 문제던데요. 제가 언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리 2번입니다. 건축물 찾으셨죠? 토지에 정착한 동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그래서 공작물 줄쳐놓으시고 시설물 줄만 쳐놓습니다.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우선 건축물에 대한 개념에 관한 사항을 하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건축물과 관련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건축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주시는데, 특별히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5가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28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얘는 한 5년, 7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쪽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 구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고층 건축물과 관련되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을 각각 두게 되는데, 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답 지문은 아니지만 항상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26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시험에 출제된 이후 작년에 법을 일부 개정하여 준 다중이용 건축물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물의 구성 요소로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발코니와 지하층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만 해주시고 지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는 게 건축물 규모와 관련되어서 건축 면적에 관한 사항과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게 되면 출제되는 3문제 정도를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천천히 반항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여기 건축물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이란 말은 꼭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98조 공부하다 보면 물건에 관한 개념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물건이란 유형물과 사람이 관리 가능한 전기 등의 무형물을 물건이라 하고, 99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개념을 구분하게 되는데, 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에 정착한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밖에 쉽게 이동 가능한 것이 있다면 동산이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많이 공부하셨죠? 예, 시험에는 잘 나온다는 보장은 못 드리지만 그 정도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동산, 부동산 그렇게 구분하는 반면 여기 공법에서는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다면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힘에 의해 조성된 것이 있다고 하면 천연물이라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라고 하면 대표적인 천연물인 반면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인공 가미한 것으로 그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을 했거나 또는 터널이나 교량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일체의 것들은 모두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일체의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고, 가끔 담장이나 또는 광고탑이라는 것을 각각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일체의 것들을 모두 공작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 달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물건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인공 가미했으면 시설물이고요, 저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이 있다면 공작물이고, 저 공작물 중에 지붕 갖추게 된다면 건축물 자체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등산시다 보면 등산 주변에 기둥 그리고 팔각정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기둥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벽 없이 만들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팔각정도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구성 요소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하는데, 기둥과 벽은 건축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주도의 요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붕 자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지붕과 벽으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건축물이고요, 지붕과 기둥만 있다 할지라도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팔각정도 바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이 있다고 하면 모두 건축물 자체로 취급하게 되는데, 만약 나대지를 보호하기 위해 담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때는 공작물 자체이고요, 건물과 함께 담장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는 담장도 건축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이 있다고 하면 죄다 건축물 자체가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석장 넘기시면 428페이지 찾으셨죠? 482페이지 죄송합니다. 482페이지 찾으셨죠? 올해는 얘를 잠깐 봐주셔야 됩니다. 4번 공작물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축조신고와 관련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시특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니 6m 넘는, 2번 6m 넘는 6m짜리에 대해서는 버립니다. 그리고 3번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래서 높이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높이 8m 넘는 고가 수조 가로 해놓습니다. 5번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6 그냥 지나가시고 7, 6m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8번 보게 되면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하 줄쳐놓습니다. 앞서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여 설치할 공작물에 있어서는 모두 넘는 초과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계주차장만큼은 이하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계주차장은 8m 초과 시에는 주차장법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8m 이하의 경우에만 건축법령에 따라 축조신고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보시게 되면 높이 5m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높이 5m 초과하는 태양에너지 이용하는 발전설비 가로 해놓으시고 5m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담고 있는 것은 안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했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된 지표는 기환경입니다. 충분한 기반설과 환경, 경관에 관한 문제를 배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국회법의 주된 취지이고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중요한 지표로 삼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과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담장이라고 하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에 담장에 대한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인하고 축조하게 되는데 나대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담을 조성하게 되면 그 안전도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키는 한 2m 이내인데 만약 2m 초과는 담장이나 옹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담장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2m 이하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대지에 만들어지게 되는 2m 초과는 담장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요것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산토끼라고 하는 동요를 열심히 불러본 적 있으십니다. 그리고 걔가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이 어디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그 옹달샘이 이옹담입니다.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이 아니십니다. 갑자기 유치해졌습니다. 그리고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주셔야 되는데 우리 명절 때 고수도 치시다 보면 5강이 최고이지만 4강 나도 점수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강입니다. 그리고 6m 초과에 대해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8m 초과는 고가 수조. 여기 고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가 도로를 한번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도로나 하천에 기둥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구조물 만들게 되면 이게 고가 도로이죠. 그래서 이 고가 수조는 기둥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물탱커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것을 고가 수조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 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하는 표정 아니시지만 8, 9입니다. 그래서 4광 8, 9. 그리고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여기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오태란 말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담 4광 8, 9, 오태. 그리고 나머지 잘 모르는 것은 6m 초과하는 때 시군구청장에 신고할 공작물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8m와 관련되어서는 하나 추가해 주실 게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여기 기계식 주차장은 8m 초과 시에는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이고 8m 이하의 경우에만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작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만 이렇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농지법 공부하시면서 내가 영장만 된다고 하면 시골에 농지는 좀 사놓으실 필요 있으시죠?
요즘 이게 한참 인기라고 하던데. 그래서 호남 쪽에 농경지나 또는 염전 같은 경우라면 소금 가격이 워낙 형편없다 보니까 염전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빌리든지 또는 취득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놓게 되면 한전적과 20년 정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돈벌이에 대해 전혀 초연하고 계십니다. 국회 10월 달에 예산 심의 끝나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딱 석 달 하고 나니까 고갈되었다던데요. 그래서 10일, 12 그리고 1월 초순까지 해서 태양광 발전 설비 만들고 한전전과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배정된 예산이 다 고갈되었다고 하면 그것 돈 되는 것이겠습니까? 돈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근로자 고용하게 되면 13만 원씩 더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신청하는 분이 안 계시다던데요. 그건 돈 안 되니까 안 찾아가시는. 우리는 지금은 당장 공부하기 때문에 그쪽에 별로 신경 안 쓰시지만 나중에 사업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게 돈 되는 건지 돈 안 되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같이 동참할 것인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것인지 판단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내오셨던 게 이해가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고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꼭 챙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 중에 표시했던 지문이 있다고 하면 그 지문에 대해서는 신문 보듯이 자주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얘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봐주실 내용이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이용담, 사광, 8고, 5태입니다. 그리고 기획주차장의 경우는 8m 이하인 때 건축법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에 딸린이란 말 쓰게 되면 꼭 함께 한다는 의미이죠. 함께하는 시설물. 그래서 저 건축물에 딸려 있는 8m짜리 기획주차장이라면 건축 허가받고 만들지만 저 건축물과 분리되어 존재하는 이러한 공작물이라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3m짜리 담장이 있다고 하면 얘는 건축 허가받고 만드는 겁니다.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것이 딸린이란 말 쓰고 있는지 또는 별개, 분리란 말 쓰고 있는지에 따라 설치 절차가 서로 차이 난다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가능하시죠? 공부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시험거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476페이지 돌아오십니다. 지하 고가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 지하 역사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도로 밑에 지하철 지하 역사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렇게 지하에 만들어진 지하철 역사라고 하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지란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하고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령상 도로라 하는데 차도 인도가 있다고 하면 걔는 모두 도로입니다. 저 도로에 접한 땅을 뭐라 한다? 대지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지하철 지하역사를 도로 밑에 만들어 놓게 된다면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로나 하천 한가운데 기둥 세워놓고 일정한 구조를 만들어서 교통에 이용하게 된다면 저건 고가 도로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역 앞에 고가 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더 이상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한월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에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카페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카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없는 상태이죠.
대지 없다 할지라도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일체를 건축물 자체로 보게 됩니다. 통상 건축물은 대지를 필요로 하지만 특별히 대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로 취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얘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일은 없겠지만 최근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를 용도 폐지하고 그것을 정원으로 꾸며놓은 것을 좀 기억해 주셔야만 나중에 시사성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험 질문 공부하실 때 대지가 꼭 존재해야만 건축물이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대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취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용도 그냥 지나가시고 4. 설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 지하층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동그래 놓습니다. 지표면 바닥의 지평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2분의 1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건물 한 층이 지표면 아래 존재한다면 지하층이고 지표면 위에 노출되어 있다면 지상층인데 반지하가 존재합니다. 저 반지하에 대해서는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방금 보셨던 건축법 규정에 따를 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5층 바닥을 밟고 있는데 이 바닥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발을 올려놓는 이 부분이 바닥 윗면이고 이쪽을 바닥 아랫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층 더 올라가시게 되면 6층에 발을 올려놓는 부분이 있다면 걔가 바닥 윗면이고 바닥 아랫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얘는 바닥 아랫면이다 윗면이다. 얘는 윗면. 그러면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층고 산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윗면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한 계층 더 올라가게 되면 아랫면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윗면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가끔 우리 여기에서 시작하다 보면 얘는 2층에서 보면 위층 바닥 아랫면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바닥에 대해서는 발을 올려놓는 부분을 바닥 윗면이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바닥 아랫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뭐란다? 층고, 층 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층고 계산과 관련되어서는 윗면이 반복돼야 되지 바닥 윗면에서 위층 아랫면까지의 층고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틀립니다. 가끔 이 바닥 부분을 내가 여기에서 바닥 계산하게 되면 얘는 해당 층의 바닥 아랫면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는데 얘는 바닥 윗면입니다. 얘가 바닥 아랫면이죠.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층고가 만약 4m인데 이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만약 1m라고 하면 저러한 반지하는 지상층이 되게 됩니다. 지표로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반지하는 지상층이 되고요. 2m, 3m라고 하면 그제서야 지하층이 되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지표로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그래서 지표면 아래란 말과 2분의 1 이상이란 말이 동시에 충족되게 된다면 그제서야 지하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게 됩니다. 두 개 요건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는 것 확인되시죠? 그게 되셨다고 하면 이제 이것만 잠깐 적어 놓습니다. 여기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배제시킵니다. 도를 따라 한 필지에 대지의 건물이 지하 2개 층에 지상 3개 층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법은 일반인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 건물 바라봤을 때 지하층은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용적률이라면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 비율을 말한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 산정 시에 연 면적엔 포함 제외시킵니다. 국회법에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경우에 특례 규정이 인정된다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 주요 구조부 찾으셨죠. 여기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뼈대, 골격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주요 구조부로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력벽 찾았습니다. 여기 내력벽은 아파트 양쪽 끝에 보면 양쪽 끝에 창문 없는 벽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력벽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만이 아니라 그 내력벽도 건물의 하중, 무게를 지탱하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력벽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둥. 이 건물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기둥을 만들게 되는데 아마 네 번째 줄 이후분들은 기둥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데요. 모른다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직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주요 구조부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층 바닥 밟고 있으시죠? 그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런데 한 줄 밑에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 밑은 땅이기 때문에 그 바닥이 주저앉을 염려 없습니다. 반면에 5층 바닥은 잘못 만들었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바닥이라 할지라도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여기 지붕틀은 팔각정 같은 지붕을 보게 되면 지붕의 외관을 잡아주는 야구 방망이 비슷한 목재가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지붕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계단은 건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한 개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 구조를 주계단이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현재 주요 구조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5개 계단이라는 말 쓰거나 최하층 바닥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얘는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래서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추천없습니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8번, 9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리모델링 찾으셨죠? 건축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소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소선부터 일부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축 줄쳐 놓습니다. 6월 27일 날 건축법이 개정되도록 입법 예고했는데 6월 27일 이후에는 여기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념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0월 달에 치러지기 때문에 6월 달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이후부터는 리모델링 개념에는 대수선 증축만이 아니라 무엇도 개축도 추가되게 됩니다. 아마 8월 달에도 한 번 더 바뀔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법 한 번 더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바뀌는 건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얘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24회 때 시험에 출제될 때는 여기 개축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념 설명으로 집어넣었다가 틀린 문제로 처리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개축이라는 말 들어갔을 때만 맞는 지문이고 개축 빠져 있으면 그게 문제 있는 지문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이 지문을 시험에 내시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재축이라는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리모델링과 관련된 틀린 지문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출제위원이 한 5년 동안 위원 자격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5년 전에 시험 문제 내셨던 분이 이번 법 개정 보면 또 한번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봐주시는 겁니다. 별로 봐주고 싶은 마음 없더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번 찾으셨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두 줄 밑에 예정 도로를 도로라 한다. 그래서 보행이란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통행이란 자동차가 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라 함은 보통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전폭이 1.8m입니다.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 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도로의 폭은 4m 이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를 일렬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게 된다면 그때 도로가 6m 도로 구조가 되게 됩니다. 다만 이 4m 도로와 6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 이상일 때 인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도로 관련 법에 따르게 되면 폭 12m 도로와 15m 도로, 20m 도로, 25m 도로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 학원 이쪽 방향의 도로폭이 아마 20m일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도로폭이 15m가 되게 되는데 만약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대로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영동대로나 강남대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기 때문에 대로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도로의 폭이 25m 이상이 되게 된다면 강남대로 주변에 고층 빌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학원 주변의 도로가 15m 도로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층 이하의 건물이 만들어지는 상업용지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부터? 8m 이상부터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 최소한도의 도로 높이는 4m 이상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현재 만들어진 도로에 앞으로 만들어질 도로도 건축법령상 도로에 포함되게 됩니다.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아닙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부터 설계자까지 있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근데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공사를 책임지는 자가 있다고 하면 건축주이죠. 그런데 이 건축주가 워낙 공사 현장이 많다고 하면 건축 공사 현장이 항상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소장을 배치해서 현장 관리를 맡기거든요. 그 현장 소장을 법에서는 현장 관리인이라 표현합니다. 건축자가 직접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인에게 공사 현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하면 걔도 건축주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설계 도면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설계자이겠죠.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공사 감리자이겠죠. 갑자기 더 어렵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건축주 12번과 그리고 15번 설계자 그리고 17번에 공사 감리자 이 세 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놓습니다. 가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으로 엮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선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상식이 잘 안 통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번 건축주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건축,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 발주 추천없습니다. 현장 관리인 줄만 쳐놓습니다.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건축주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15번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 작성하고 설계도서 작성이라는 말 찾으셨죠? 설계도서 작성하는 자는 뭘 한다?
설계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번 공사감리자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줄만 쳐놓습니다. 이 말 보게 되면 이분은 감리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번 이해하고 더 이상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9번입니다. 건축의 유지 관리 사셨죠? 건축의 소유자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사용 승인 추천했습니다. 건축의 대지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멸실 출처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건축법 적용 예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 행위도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전기, 수도시설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달동 내에 무허가 판잣집이 만들어져 있다면 세대마다 수도시설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 수도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면서 물 길어가던 그런 드라마 내용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허가 건축물의 대표적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서울의 달 재밌지 않았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의 달을 보신 기억이 있다고 하면 그게 무허가 건축물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90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드라마 주인공과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는 생생하게 기억나시는데 이 공법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곱건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허가 받고 건축공사 완료하게 되면 사용 승인받아 완공된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 건축허가 받은 때부터 사용 승인 받은 때까지를 공사기간이라 하고 저 공사 중에는 건축주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이후에는 완공된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 끝난 상태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건축주인자가, 공사 끝난 이후에는 소유자가 사용 승인 시부터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간을 유지관리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멸실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철거란 말이 있는데 이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인위적으로 건물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 멸실은 천재지변이나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물이 훼손되게 된다면 그것을 멸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기간은 철거가 아니라 사용 승인 받은 때부터 멸실될 때까지를 유지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누가 해결한다? 소유자가 해결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1번 보시게 되면 고층 건축물 찾으셨죠?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보통 층고가 4m입니다. 30 곱하기 4하면 120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24번 보시게 되면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환기시설물 추천했습니다. 여기 환기시설물과 관련되어서는 밑에다가 공기 흡입구, 배기구를 환기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아파트 같은 건물 옥상에는
환기 설비라해서 바람 불면 돌아가는 기계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설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환기시설물이라 표현하고 그 환기시설물을 대통령령에서는 공기흡입구 배기구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얘는 부속 구조물입니다. 우리 시험에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다음 중 주요 구조부 아닌 것 찾아라고 시험에 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게 되면 딱 두 가지 정답입니다. 지하층 바닥과 옥외 계단입니다. 나머지 기둥 말고 사이 기둥 그런 이야기 쓰게 된다면 다들 틀린 답이 뭔지 눈에 바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부속 구조물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개정했기 때문에 아예 주요 구조부 아닌 것으로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흡입구나 배기구라는 것을 아예 오지순다 지문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최하층 바닥과 사이 기둥, 사이보, 작은 보 이런 이야기 쓰게 된다고 하면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 아닌 것으로 잡아주시고 환기 시설물이나 공기 흡입 배기구라는 것을 눈에 보시게 된다면 얘도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거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건축법상 적용 대상물 대지 있는데 그냥 지키시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4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 건축물 찾으셨죠. 건축물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보셨고 이번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찾으셨는데 얘가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대신 제가 보장드릴 수 있는 것은 모의고사에서는 2번 이상 보시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용으로 잠깐 확인하고 요것만 보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이 법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 근데 우리 이거 처음 보시죠? 하신 분은 계시는데 처음 보신 분도 많으시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설 소유자의 철거 신고 제도를 따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문화재 또는 지정 문화재를 건축법 적용 대상 함께 된다면 그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 해당 토지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게 된다고 하면 그 문화재 주변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새로운 용도구역이 설정되게 된다면 지정되게 되면 땅값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철거 예정일 3일 전에 철거 신고하고 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해 버리게 되면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라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고속도로 통행 중시설, 고속도로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5번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실, 하천구역 추천놓으시는데 방금 출신 이 세 가지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면 토지에 대한 정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두 가지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철도, 궤도라고 하면 지하철 말합니다. 그리고 철도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보신 평내 우평 주변을 말하게 되는데 그러한 곳에 철길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철도 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철도 부지에 가끔 교차로가 있다고 하면 기차 지나다닐 때 운전 보안 시설로서 차단기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철도 부지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철도 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철도 부지 안에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철도 부지는 건물 건축하는 대지 아니죠.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가보시게 되면 일반 역사 건물은 철도 부지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앞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역전앞이라는 잘못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이면 되지 역전 앞까지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철도 역사는 여기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역이나 또는 영등포역 가보시게 되면 평택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철도 부지에 고가 세워놓고 고가에 일정한 구조물 만들어 놓고 기차표 판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는 철도 부지에 직접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 만들어 놓고 고가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철도 부지 안에 기본적으로 철도 시설, 철도 역사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가등을 만들어 놓고 해놓은 것이지 철도 부지에 직접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라고 하는 역사 건물, 걔들은 철도 시설입니다. 원래 있을 자리는 어디? 원래 있을 자리 여기입니다. 고가 만들어 놨을 때만 철도 부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이라 분류하게 된다면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갑은 운전 보안 시설, 납은 보행시설, 답은 플랫폼, 랍은 급수급탄 급유시설이라는 말을 갖고 보셨는데 서울역, 평내 호평역이라 분류는 철도 시설에 관한 표현 없지 않습니까? 철도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 때 보게 되면 다음 중 건축법 적용하는 것 찾으라고 하면 꼭 오대순답 중에 철도 시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무 생각 마시고 얘를 정답으로 찍어 주십시오. 철도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작년에 열심히 공부할 만 했었는데 올해는 모의고사에만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4번 보게 되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가로 속에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 쉬운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이 컨테이너 박스를 공사 현장의 현장 사무소 그리고 가끔 이동식 중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떴다방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요.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간이 창고로 사용하는 때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뺀 나머지 용도에 대해서는 항상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중개업 차리시게 된다면 그 부동산 중개업은 그 영업 방식이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이십니까? 한 자리 고정되어 있는데 대신 떴다만 만들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 곳 전국 누비면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앞에 부동산 중개업하고 계시는데 2016년과 2017년 이때 분양권만 한 13,000장 정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대구건 부산이건 어디 혁신도시건 좋은 데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이 한 7명 구성되어 있는데 그 7명이 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찜질방에서 숙식을 함께 하시면서 열심히 분양권 전매 작업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싣고 다니시는데요. 별로 한 10,000장만 되더라도 10,000장이 아니라 100장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팀을 구성하시게 된다고 하면 가끔 목소리가 은젠방에 제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하여튼 목소리 진짜 좋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만 듣게 된다고 하면 혹하는 분 그런 분이 꼭 팀원에 하나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분야 입주자 명단이 있거든요.
그 입주자 명단을 내가 처음에 확보할 때는 아마 3억에서 5억 정도 줘야만 500명, 아니, 그거 나옵니다. 대신, 입주자 명부. 그거는 한 4단계, 5단계 떨어져서 최초에 구입하는 거는 가격이 비싸고요. 내가 한번 쭉 전화 다 돌리고 나서 분양권 팔겠다는 분들 다 한번 추리고 나면 내가 계속 가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2부나 3부에서 이번에 뭐 분양권 명부 받을 생각이냐 하면 한 4명, 5명 정도 작업해서 그 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한 100만 원, 50만 원에 받는 거는 진짜 분양권 전매하실 분은 다 전매하고 남는 명부만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적극적인 영업도 한번 해보시는 게, 무서워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동식 중개업소도 저런 마음에서 좀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2015년과 2010년, 2007년 사이에는 떴다방 국토교통부에서 단속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끔 안 할 때 있거든요. 지금까지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었나 봅니다. 다만 우리 생각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주실 것은 지정문화재와 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 훼손을 염려하여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철도부지, 그리고 고속도로, 하천구역,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용도의 이동 쉬운 간이 창구라고 하면, 공장용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조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해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지만, 저 컨테이너 박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개업하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 하시더라도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평내 5평 있다지만 부산에 장이 섰다고 하면 부산까지 내려갈, 그냥 안 내려가고 평내 5평에 조용히 작은 돈 버는 게 마음 편하시죠?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